100여 년에 걸친 사무라이들의 광란의 쇼를 제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총까지 수입하고 조선을 넘보다 조선의 선비 유성룡, 일본의 사무라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1대1로 싸워서는 답이 없음을 깨닫다. 유성룡,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일본에서 쳤다. 사무라이들이 칼과 조총으로 무장하여 기고만장하기는 하나 바다가 워낙 크다 보니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염려가 거의 없었구나. 침략을 받을 염려가 없으니 사면이 바다이기는 하나 일본은 본격적인 해군이 필요 없었구나. 사무라이들은 바다에서도 여전히 서로 배를 맞대고 기어올라 칼로 베는 것만을 능사로 하는구나. 우리 조선은 허구한 날 왜구들에게 약탈을 당하다 보니 배도 크게 만들었고 나름대로 바다싸움에서는 일가견이 있잖아. 오케이. 만약 한양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평양으로 잠시 파천하여 임금이 포로로 잡혀 나라를 일본에 헌납하는 큰 재앙만은 방지한다. 그리고는 사무라이들을 남북으로 길게 흩어지게 한다. 외놈들이 길게 흩어져서 허리가 약해진 틈을 노려 의병과 승병들로 하여금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지속적으로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왜적들이 곧 압록강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무척이나 초조해진 명나라에도 신속한 지원을 요청한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원한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바다를 봉쇄하면 외놈들이 별 수 있겠는가? 탄약과 탄화를 보급받을 수가 없는데 사무라이들이 조총 껍데기만 가지고 뭘 하겠는가? 어라? 한산도 대첩에서 참패하자 육지에서 기고만장하던 사무라이들이 탄약을 추가로 보급받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멘붕에 빠졌구나. 야 이놈들아, 조총만 있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지? 할 수 없이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주랭랑을 치는 꼴이라니. 사무라이 총대장이 뒤늦게 깨닫고 소리쳤다. 먼저 조선 수군을 격파한 다음에야 조선 육군을 노획할 수 있다. 이상은 조선의 선비 유성룡의 임진왜란 극복 대책, 즉 국가대계 중 일부를 설명한 글입니다. 유성룡은 국가대계가 있었음을 징비록에서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미 올린 유튜브 징비록은 무엇을 쓴 책인가 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과연 유성룡의 국가대계는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우리의 국보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선조실록 1592년 5월 2일 파천을 주장한 영상 이산해를 삭탈관직하는 일을 논의하다에 나옵니다.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영의정 이산해를 삭탈관직하였다. 양사가 제일 먼저 파천을 주장한 이산해를 파직할 것을 임금께 청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파천을 결정한 날 간하여 말리지 못한 죄는 영의정 이산해나 좌의정 유성룡이 같은데 어찌하여 지금 유독 이산해만 논하고 유성룡은 언급하지 않는가? 만약 이산해를 죄 준다면 유성룡까지 아울러 파직해야 할 것이다. 헌국이 아뢰기를 모두가 죄를 이산해에게 돌립니다. 유성룡의 경우는 잘못 해석하게 여깁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산해만 죄를 줄 수는 없다. 하늘과 땅의 귀신이 보고 있거늘 누구는 죄주고 누구는 보호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충원은 아뢰기를 죄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지극히 공변됩니다만 이산해는 오랫동안 인심을 잃었고 유성룡은 사람마다 촉망하고 있는데 함께 파직시킨다면 인심이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군사의 일을 완만히 하여 실패시킨 죄는 유성룡이 더 무겁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성교가 지당하오나 이렇게 시국이 뒤숭숭한 때에 하루 동안에 대신을 모두 채직시키면 옳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날 적을 피하자는 파천 논의는 이사내와 유성룡이 다를 바가 없었다. 이객이 아뢰기를 파천에 대한 논의는 이사내가 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미리미리 막지 못하고 외적으로 하여금 무인지경으로 쳐들어오게 하였으니 대신들이 어떻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외적들을 한없이 우려했는데 도리어 내가 한 말을 비웃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유성룡 혼자 그 죄를 받아야 한다. 민폐가 된다고 하여 예비하지 않아 방비가 허술하게 만든 것은 모두가 유성룡의 죄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유성룡을 파직하라. 이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첫째, 선조 임금은 파천을 추진한 것은 이사내와 유성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은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사내만이 파천을 공고했고 유성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옹호합니다. 둘째, 유성룡의 파직에 신하들의 반대가 많아지자 선조 임금이 작심한 듯 유성룡이 민폐가 된다며 군사를 함부로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역시나 신하들은 금시초문이라며 유성룡을 옹호합니다. 셋째, 선조는 유성룡이 권고한 두 가지 사항, 즉 불가피한 경우 잠시 파천을 하십시오. 둘째, 민심이 동의하면 안 되니 섣불리 군사를 동원하지 마십시오. 위 두 가지 권고사항을 따르는 바람에 이런 낭패를 당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조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성룡이 말해준 권고사항 두 가지를 그대로 따랐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유성룡이 임금에게 말했다는 첫째, 불가피한 경우 잠시 파천을 하십시오. 둘째, 민심이 동의하면 안 되니 섣불리 군사를 동원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말한 국가대계, 즉 임진왜란 극복 대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날의 선조실록 기록은 전쟁 전부터 이미 유성룡이 만든 국가대계가 있었음을 선조 임금이 직접 인정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료입니다. 물론 선조가 화가 나서 작심하고 말한 것인지 유성룡을 잠시 파직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징비록에서 유성룡이 말한 국가대계와 이날의 선조실록을 교차 검증해보고 국가대계가 있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임진왜란 극복대책, 즉 국가대계는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상급의 특급 기밀입니다. 따라서 유성룡은 귓속말로 은밀하게 선조 임금에게만 설명하고 임금의 추인을 받은 것이므로 다른 신하들은 국가대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유성룡에게 잘못이 없다고 옹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가 끝까지 우기자 뒤늦게 눈치 빠른 일부 신하들이 유성룡의 파직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그 후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자신의 죄를 쿨하게 인정하고 어가를 따라갑니다. 유성룡이 부득이할 경우 파천을 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유성룡은 왜 민심의 동요 등을 이유로 군사를 함부로 일으키지 말자고 건의하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재 유성룡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되오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유성룡의 국가대계를 완전하게 이해한다면 정유재란을 제외한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 유성룡,
사무라이들에게 굴욕을 안겨주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